대한민국 성인 절반 이상이 종합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제나 보조제 중에서 간에 좀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한국 성인분들의 절반 이상이 종합 비타민이나 각종 건강식품을 하나 이상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간은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근데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약, 영양제처럼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종류와 양이 많아질수록 더 바빠지고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영양제를 겹쳐서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분 보충제가 있어요. 이 철분은 부족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복용하면 이게 간에 축적이 됩니다. 특히 이게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빈혈 그리고 진단 없이 습관적으로 철분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철분 과다가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가지고 장기적으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검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영양소 자체가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A거든요. 특히 이 동물성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는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바로 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의 효소가 상승되게 되고 피로, 심한 경우는 간 손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에다가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눈 영양제고 피부 영양제거든요. 이걸 함께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물질 중에 하나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니아신 그러니까 비타민 B3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3 니아신은요 간독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용량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을 장기간 복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표준 용량 종합 비타민은 건강한 성인에게 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지만 종합 비타민의 고함량 단일 영양제를 여러 개 더해서 복용을 하시거나 또 이제 남성분들 술 자주 드시잖아요. 술을 자주 드시면서 동시에 복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미 내가 간 질환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양제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간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돼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비타민 C 복용군에서 이제 항암 물질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이 위약군에 비해 2배 늘어났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항암의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사이토카인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서의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메시지 또는 무전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면역세포가 있지만 혼자 각계 전투를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적이 있는지 어떤 면역세포가 출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서로 전달하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이토카인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계의 작동 강도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암이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암 면역 반응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암 면역에서 사이토카인 역할은 크게 3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세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경보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 암세포를 인식해서 거기에 면역세포들, 다시 말해서 병력을 모으는 동원과 집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암이 있는 부위로 몰려들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NK세포나 또는 T세포라고 하는 게 이제 항암 면역의 핵심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의 살상 능력을 강화시키는 신호가 바로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타민 C에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보고는 면역계가 항암 작용으로 어떤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사이토카인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이토카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조직 손상을 유발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사망률을 높였다는 사례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토카인 지나치면 피로나 통증이나 불면이 악화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토카인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균형 있게 조절된 항암 면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앞타민 C는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올린다기보다는 이 사이토카인이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안정적으로 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질병을 낫게 한 결과들도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앞타민 C가 과연 질병을 낫게 한 결과가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 보조제에 대한 거로 얘기를 할 때 뭐 질병과 관련해서 좋아졌다, 줄었다, 완화됐다 이런 수준까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질병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어떤 의과학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조군 시험에서 뭐 기능이나 영상 소견이나 증상 점수나 이런 재발률 같은 객관적 지표가 통계적으로도 이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앞타민 C는 현재까지는 다음 단계의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폐섬유의 경우 이 앞타민 C는 그 블레오마이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된 그 폐섬유화 동물 모델에서 염증과 섬유화를 진행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의 결과를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지만 사람에서의 완치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서의 용량, 흡수 이런 안전성 같은 확인이 이제 필요가 돼야 되겠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보다는 이 피부염의 조절이나 이런 쪽이 이제 치료의 목표인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앞타민 C 자체가 이런 그 염증 관련 인자들의 그 생성 조절에 영향을 줘서 염증 반응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또한 역시 그 앞타민 C가 사람의 아토피를 완치됐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재 그 임상 연구가 계획 단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흥미로운 분야가 뭐냐면요, 뇌질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 그리고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타민 C를 파킨슨 동물 모델에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킨슨이 진행되는 환자에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대대적인 임상은 아니지만 일부 파킨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일럿 연구를 해봤어요. 그분들한테 앞타민 C를 섭취를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증상 개선 효과를 봤더니 동물 실험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제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는 그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격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더 검증이 되면 이러한 그 앞타민 C의 어떤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나 면역 반응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더 축적하고 그러한 완치의 단계에 도달했다. 완치로 할 수 있는 물질로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도달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타민 C 이제 효능과 작용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또 앞타민 C 효능에 관한 또 연구 결과가 또 있다면은 뭐 화학 물질이 더 있다거나 요런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타민 C는요, 비타민 C의 기본적인 생체 역할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앞타민 C의 작용 기전은 비타민 C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앞타민과 결합시켜서 산화를 늦추고 체내에서 비타민 C가 의미 있게 작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산화, 염증 조절, 면역 기능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단점은요, 공기나 빛이나 열 등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고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가 일정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앞타민 C는 이러한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시킨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타머가 비타민 C에 결합함으로써 외부 요인에 의한 산화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실제로 관련 연구들 중에서 보면 앞타머하고 비타민 C 복합체가 비타민 C의 산화를 지연시키고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실험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항산화 환경이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타민 C 연구 결과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면역 분야에서 NK 세포 활성과 항암 관련 신호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더 증가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임상과 세포 실험에서 관찰이 되었고, 특히 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대비 NK 활성과 종양세포 사멸 능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고요. 물론 이게 사람에서 항암 효과를 더 높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항암 치료를 보완하는 면역 조절 치료의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왜 그거를 단정할 수 없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깊은 임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연구가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증 측면에서는 이 대식세포에 의해서 유도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 대식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대식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필요한 어떤 면역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과도한 염증 신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걸 완화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타민 C에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폐섬유증은 폐가 딱딱해져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폐섬유증에서 항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임상 수준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상은 동물 모델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하고 아토피 관련해서는 앞타민C가 포함된 그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토피와 관련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기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토피 피부염에 동반되는 염증과 그 다음에 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완화 효과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스메티컬이라고 얘기하죠. 그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과적인 적용,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된 비타민C 대비 그러한 효과들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포 실험이나 동물 모델, 그리고 뭐 NK 세포의 활성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기적의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 현대인의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환경 속에서 비타민C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보조 전략의 핵심 물질로 앞타민C가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는, 그러니까 당뇨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균을 앞타민C가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또 주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최근 당뇨와 장 건강을 함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균이요, 아키르만시아라고 하는 균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뭐 균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균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균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균은 그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전이 하나둘씩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뇨의 전 단계거든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결국 제2형 당뇨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르만시아라고 하는 균은 장 점막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장 점막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장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 새어나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장 점막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아키르만시아 균이 낮아져서 약해지게 되면 미세한 염증이 계속 지속이 돼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유도가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서 결국 2형 당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르만시아라고 하는 균은 당뇨를 치료하는 약의 물질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당뇨로 가는 흐름에서 환경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이 비타민C, 특히 앞타민C는 이 아키르만시아를 직접 늘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키르만시아가 살아남고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키르만시아가 잘 유지되려면 장점막 손상이 적고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낮아야 하는데, 이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체내에서 더 오래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앞타민C가 이러한 작용을 해서 그 원래 장 안에 있던 아키르만시아가 다시 힘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와 앞타민C를 먹는 게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아직도 감기나 피로회복에 필요한 물질로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 연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C는 생각보다 장 건강하고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산소가 거의 없는 현기성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익균들은 바로 이런 산소가 거의 없는 공간에서 잘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잘 증식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고 고지방, 그다음에 당분이 많은 식단을 자주 먹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장 안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환경 자체가 산소가 많은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익균은 줄고 염증을 키우는 유해균들이 늘어나기 쉬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타민C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제가 아니라 장 내부에 있는 산화제 환경을 다시 유익균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되돌리는 데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환경을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제 연구실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G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했을 때에는 그 장과 전신의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됐지만 비타민C가 없을 때에는 이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C가 단순히 염증을 어떤 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장 환경 자체를 안정화시키면서 면역과 염증 반응의 균형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타민C는 비타민C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타민C는 위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거나 소모가 돼서 장까지 도달하는 그 어떤 시간이나 이게 짧을 수 있지만 앞타민C는 비타민C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체내에서 더 오래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 환경에 보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앞타민C 복용 후에 특정균, 아케르만시아라고 하는 균인데 이것이 유익균이거든요. 이게 살아가기 좋은 방향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환경이 안정되면 그 효과는 그냥 장에만 머물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신 염증이 감소되고 면역 반응이 안정이 되면서 피부 상태도 좋아지게 되고 피로감 회복, 그다음에 심지어 이 기분과 대사 상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배변이나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챙기려고 유산균을 섭취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게 정말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는 말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셔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유산균이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서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에는 이미 수백 수천 종의 유산균들을 포함한 미생물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새로운 구성원을 잠시 들여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산균이 과연 장에 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일단 위산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위산에 의해서 유산균들이 줄어들고 장에 도달하더라도 며칠 안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을 때 효과가 없다 또는 뭐 유산균을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이 가서 생착할 수 있는 장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장내 미생물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장 환경은 토양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염증으로 망가져 있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으면 씨앗인 유산균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유산균만 계속 먹는 거는 황폐한 땅에다가 씨앗을 반복해서 뿌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장에 염증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이거나 항생제를 자주 사용했던 분들은 유산균을 드셔도 효과를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서는 유산균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연에 가깝고요. 진짜 주인공은 염증이 낮은 그리고 건강한 장 점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잘 조절된 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먼저 갖춰지면 유산균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존재가 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유산균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장 환경을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이때 비타민C와 앞타민C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나 앞타민C를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을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C하고 앞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유산균이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유산균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좀 역할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비타민C와 앞타민C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장 내부에서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낮춰서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깝고 유산균은 말 그대로 어떤 씨앗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그 장 안에 유익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항생제 사용이 많지 않고 큰 장질환이 없다면 환경만 개선해도 장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는 비타민C나 앞타민C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굳이 안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타민C처럼 그 항산화 효과가 장까지 비교적 오래 작용을 해가지고 현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유익균들이 다시 힘을 얻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유산균을 더 드시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되는 경우 항생제를 좀 뭐 자주 복용을 했다거나 평상시에 장염이나 설사나 변비를 반복해서 장내 균형이 크게 무너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산균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유산균을 보충을 해줄 때에는 보충해준 유산균이 잘 가서 생착할 수 있도록 비타민C나 앞타민C를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균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는 장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상태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식단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있거든요. 식이섬유는요, 이 자체가 유익균의 가장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올리고당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 환경이 좋아지면 그 캡슐 형태의 유산균 없이도 원래 있던 균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나 앞타민C를 먹는다고 유산균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산균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장 환경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방법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면 유산균을 꼭 병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이나 영양제가 잘 없다고도 하는데 앞타민C는 장까지 잘 전달이 될까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은요, 강한 위산, 그 다음에 소화효소, 그리고 담즙이라고 하는 이런 까다로운 관문들을 지나야지만이 장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 위는 매우 강한 강산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성분하고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하고 유산균이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상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까지 도달하는 게 거의 없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장까지 간다는 게 반드시 먹은 형태 그대로 100% 도착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은 일부가 장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와 소장에서 작용한 변화가 이어져서 장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간접적인 영향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일반 비타민C는 수용성이어서 위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거나 소모돼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타민C는 신체 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장까지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약 형태가 그대로 장에 쌓인다는 뜻은 아니고 기능적으로 장까지 간접적인 영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타민C 복용 후에 장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지표가 낮아지고 유익균이 어떤 그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의 변화가 관찰이 됐고요.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균을 늘렸다기보다는 장환경 자체를 유익균이 살기 좋은 쪽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민C는 장에 무언가를 심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위와 소장에서부터 환경을 정비해서 그 영향이 장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변 상태가 달라지거나 속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환경 변화가 누적된 결과고요. 그리고 장 건강에서 그 도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성인데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비교적 적은 양을 꾸준히 작용하게 하는 접근이 장 환경을 바꾸는데 훨씬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타민C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타민C를 영양제 형태로 복용하는 게 오히려 안 좋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천연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천연 비타민C가 좋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비타민C는 다 옥수수 전분에서 화학 공정을 통해서 분리한 합성 비타민C거든요. 합성 비타민C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특히 이러한 그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만 먹으면 충분한데 이걸 굳이 먹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절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연 비타민C냐 인공 비타민C냐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비타민C로서의 훌륭한 공급원인 건 분명한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과거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고 수면이 부족하고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 가공식품에 노출되면서 몸이 소모하는 비타민C 양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먹어서는 예전만큼 식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가 채워지지 않는 시대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비타민C는 열과 빛, 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도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비타민C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영양제가 같은 수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그 가공 또는 인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흡수되고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우리 몸에서의 기본 연료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부족할 때 사용하는 보조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을 안 먹고 영양제만 찾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기본 식사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양제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균형 잡힌 선택은 음식을 일단 중심에 두시는 게 맞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러한 인공이나 또는 가공된 형태의 영양소를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C를 이렇게 뭐 배척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도 메가도즈 용법으로 많이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앞타민 C도 그런 용법으로 먹어도 되는지 하루에 몇 번 정도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타민 C는요, 흔히 말하는 메가도즈, 즉 고용량을 목표로 해서 만든 그러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타민 C는 수용성이어서 많이 먹어도 배출되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할 경우 위장관에 부담을 주고 혈중 농도도 급격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급격히 떨어져서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앞타민 C는 이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넣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섭취하면서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타민 C를 메가도즈로 복용하는 것은요, 오히려 앞타민 C의 장점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복용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앞타민 C는 하루에 2회, 많아도 3회 정도 나눠서 섭취해서 몸 안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시간을 뭐 재가지고 집착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과 저녁에 한 알씩 생활 리듬에 맞춰서 꾸준히 그렇게 먹고 있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앞타민 C를 가장 찾는 흔한 경우는요, 바로 위가 약해서 비타민 C를 못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산성 환경에서 위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위점막이 예민해지거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복에 드실 때 속쓰림을 유발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비타민 C보다는 앞타민 C를 드시게 되면 작용 자체가 비교적 완만하게 작용을 해서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많이 먹어라고 많이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내 몸에 맞게 비타민 C든 리포조말 비타민 C든 앞타민 C든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을 해서 여기까지가 나한테는 가장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드시는 거죠. 그래서 위장 문제 때문에 비타민 C를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앞타민 C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비타민을 이제 복용하는 용법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타민 C 또는 리포조말 비타민, 앞타민 C를 모두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먹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몸 상태를 정리해 보면 일단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비타민 C가 감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일반 비타민 C나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기 초기에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비타민 C나 리포조말 비타민 C나 앞타민 C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비타민 C를 4g에서 6g을 먹고 또 쌍화탕이 이제 또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 초기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빠른 항산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비타민 C를 나누어 먹거나 혈중 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올려주는 리포조말 형태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의 급성 상황에서는 지속성보다는 즉각적인 보충이 핵심이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리포조말 비타민 C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만약에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몸이 처지고 피곤한데 오늘의 컨디션,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리포조말 비타민 C가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리포소말 비타민 C가 잘 맞습니다. 물론 앞타민 C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감을 조금 더 빨리 느끼고 싶은 날에는, 그리고 한 번의 섭취로 체감 농도를 비교적 오래 유지해주는 리포소말 비타민 C나 앞타민 C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의 목적은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타민 C보다는 리포소말 비타민 C나 앞타민 C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뇌 건강이나 그 다음에 면역 균형, 그 다음에 장 환경, 그다음에 두피나 모발, 그 다음에 생식 기능, 만성 피로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타민 C나 리포소말 비타민 C보다는 앞타민 C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상황들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누적이 되는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짝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형태의 비타민 C보다는 체내에서 오래 쓸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앞타민 C의 형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그런 누적된 질환이나 어떤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더 잘 맞는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